이것을 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지, 왜 알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각자 문제의식을 좀 가지도록 하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일본의 대북 정책을 우리가 왜 알아야 되는지를 생각할 수 있는 팁으로서 우리 한국에게 있어서 일본과 북한은 무엇인가 좀 생각을 해요. 우리에게 있어서 북한은 무엇이고 우리에게 있어서 일본은 무엇인지. 북한 갔다 온 사람 없죠? 당연히 없는 거 알고 물었습니다. 자, 나는 갔다 왔어요. 이거 항상 겨우. 자, 그 다음에 일본 갔다 온 사람. 그죠? 일본은 거의 다 갔다 왔죠. 육수 선생님 맨날 가시면서 몇 손을 안 드세요. 예, 일본을 맨날 갔는데. 자, 함께. 북한은 못 가는데 일본은 언제든지 갈 수 있죠. 그죠? 근데 지리적으로 일본에 나갈까요? 북한에 나갈까요? 북한에 나갈까요? 그죠? 근데 왜 북한은 못 가요? 일본은 자주 가고. 국교가 단절돼 있어서. 맞아요? 국교라는 거는 누구랑 맺는 거예요? 그죠? 북한은 국가예요? 남한은 국가예요? 그래요? 내 봤더니 여러분 교양에서 북한 사회 이런 거 안 배웠죠? 꼭 기회 있으면 들으세요. 자, 그것도 같이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한반도 아까 좀 잠깐 오타가 났네요. 아까 얘기했죠. 저는 일본의 대북 정책을 전공을 하고 북일 관계를 하고, 그죠? 그다음에 한일 관계를 하고 남북일 관계를 연구하는 연구자입니다. 예. 근데 그 3자 관계를 보는 관점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의 관점에서 본다는 거예요. 자,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려면 지금 전쟁하고 있죠. 여기저기서 전쟁 많이 일어나고, 지금 전쟁 어디 하고 있어요? 학생, 지금 전쟁 어디 하고 있어요? 우크라이나.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야, 이거 우리 밀리는 거 아니야? 굉장히 초조해하고 있다고 하죠. 또 어디 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지금 전쟁 두 군데 일어나고 있죠. 전쟁 또 한 군데가 더 일어난다면 어디가 가능성이 높을까요? 한국과 북한이에요. 한국과 북한. 자, 미국이 제일 싫어하는 게 미국이 국제사회의 경찰이죠. 중국말로 그냥 경찰이라고 합시다. 같이 중립적인 말로. 경찰인데 미국이 제일 싫어하는 국제정세가 뭐예요? 전선이 두 개 생기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할 때 미국이 어디 엄청 지원해요? 그렇죠.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하고 어디 전쟁? 이스라엘 하잖아요. 그죠? 미국도 힘들죠. 양쪽 다 지원하려면. 한 군데 더 일어나면. 그죠? 그러니까 며칠 전에 생각했어요. 내가 김정은이라면 지금쯤 내가 김정은이라면 나 지금쯤 뭐 할 것 같아. 국치전략 할 것 같아. 네, 미국이 제일 힘 못 쓸 때. 공을 한 개 갖고 돌리기 쉽잖아요. 두 개 갖고는 좀 그렇죠. 세 개 돌리면 미국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한반도에서 전쟁 가능성이 여러분 낮다고 생각하세요? 높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뒤에 이제 다들 아셨어요. 제가 본격적으로 얘기를 풀어봅시다. 어떻게 생각해요? 한반도에서 전쟁 가능성 낮다고요? 낮지 않아요. 나 깜짝 놀란 게 나 서울 출장할 때 KTX 타잖아요. KTX에서 계속 모니터 나오잖아요. 거기서 계속 나오는 게 한미동맹 계속 나오잖아요. 한미동맹 그죠? 그 다음에 한참 있다 갔더니 그 다음에 6.25 전쟁 때 싸운 전쟁 영웅들 물론 그분들이 있었으니까 우리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켜주는 게 맞아요. 근데 그분들을 계속 풍장 줄줄을 달고 하면서 계속 그 빛을 보면서 야 이러다 이거 진짜 전쟁하면 어쩌려고 그러지? 라는 생각을 했어요. 하마스도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한 거에 대해서 여러 분석이 있지만 그 중에서 요즘 나오는 게 뭐예요? 이스라엘이 너무 한쪽으로 몰았다는 거예요. 너무 몰았다. 우리 한국 국감에 뭐가 있어? 지금도 너무 몰리면 고양이한테 돕니다. 지금 우리 정부가 들어서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 사는 게 한국
목적의스러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이 계속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어떠한 북일 관계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가장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업 끝나고 여러분에게 물어볼 거예요. 그 생각하면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자, 세 번째, 일본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 한국 사회에서 이해도 하고 있지만 굉장히 많은 오해도 하고 있다. 자, 봅시다. 이번 정부 전에 문재인 정부였죠. 문재인 정부 때 한일 관계 최악이었죠. 네, 최악이었습니다. 왜 최악이었어요? 역사 문제가 경제 문제, 안보 문제까지 확대되었죠. 안보 문제라는 건 북한을 어떻게 볼 건가의 문제죠. 문재인 정부는 북한과 대화를 통해서 북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걸로 나간 거고, 일본은 계속 북한 어떻게 문제 부정. 거기서도 굉장히 내리게 되었어요. 이번에 윤석열 정부 들어서 하는 게 뭐예요? 역사 문제를 뒤로 두고 뭐 먼저? 안보 협력. 그래서 북한을 계속 믿는 거예요. 자, 그랬을 경우에 북한에 대한 이해관계가 한국과 일본이 동일할까요? 다를까요? 동일할 수는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봅니다. 그리고 다음에 일본의 대북 정책의 주요 특징은 무엇이며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같이 보자. 이상하네. 제가 뭐가 오늘 계속 회의가 많았고 여러분한테 보낸 게 뭔가 다 달라요. 그다음 출판을 좀 씁시다. 남북관계 먼저 좀 봅시다. 자, 남한과 북한은 동일민족이죠. 같은 민족. 자, 근대로 모든 근대 국가는 일민족의 국가예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다민족의 국가를 얘기하는데 일민족의 국가가 일반적인 형태예요. 자, 그래서 우리도 그러면은 남북한이 일민족이니까 하나의 국가여야 되는데 우리는 두 개로 분단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남한과 북한은 91년에 나온 남북 기본 합의서에 의하면은 뭐예요? 통일을 전제로 한 특수관계예요. 하나의 민족인데 두 개로 지금 나눠서 앞으로 통일을 전제로 한 특수관계예요. 그리고 통일을 어떻게 이루어야 된다? 평화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야 된다는 게 남북관계의 특징이에요. 자, 남북은 두 개로 분단됐죠. 48년에 50년에서 53년에 6.25 전쟁했어요. 그죠? 그래서 지금도 서로 싸우고 있는 관계예요. 그런데 이 궁극적인 목표는 통일이에요. 헌법에 이렇게 써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 여러분도 통일되었으면 좋겠어요. 나도 좀 회의적이에요. 굳이 뭐 통일을 서로 싸우고 위협을 안 하고 그냥 살았으면 좋겠어요. 각자. 그렇게 특히 여러분 세대는 굉장히 50% 이상이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통일이 있는 시장 명령을 할 때 일단 헌법에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한국과 일본 관계 봅시다. 한국과 일본, 아까 전에 나온 한국과 북한과 남한은 국가 대 국가 관계가 아니에요. 통일의 전제로 한 특수관계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서 두 개의 국가라고 부르는 데가 아니라고 부르는 게 있어요. 예. 그리고 한국과 일본은 국가 대 국가 관계입니다. 그래서 일본 갈 때 비자가 다 가는 거예요. 지금 노비자지만 그쪽 패스포트 갖고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전에 한국과 일본 사이에 무슨 문제가 있어요? 역사 문제가 있죠. 역사 문제. 또 독도를 둘러싼 영토 문제가 있어요. 영토 문제. 국가 대 국가 관계가 된 건 1965년 한일 기본조약 체결될 때 국가 대 국가의 관계가 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 문제와 영토 문제로 갈등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넘어가서 북한과 일본 관계 봅시다. 자,
일본이 식민지 지배했을 때 한반도는 분단되어 있지 않았죠. 조선 전부를 지배했죠. 그래서 그 지배한 거에 대한 거를 청산하고 일본이 한반도 지배한 거에 대해서 아 미안하다. 그리고 야 잘못했으면 또 우리 뭐 줘? 돈도 주잖아요. 돈도 주고 한 게 한일 기본 조약인 거예요. 그걸로 우리는 만족은 못하지만 그때부터 국가 대 국가의 관계가 되는데 북한과 일본은 국가 대 국가는 맞아요. 그런데 국교가 정상화되지 않은 비정상적인 국가 대 국가. 아직도 자 한반도가 일본의 식민지 지배로부터 해방되기 1945년이죠. 지금이면 2023년이면 몇 년이 흘렀어요, 여러분? 70년이 흘렀는데 아직도 일본은 북한에서 야 너는 식민지 지배에서 내가 잘못했다 미안하다. 그리고 배경주밖에 아직도 안 한 비정상적인 관계라는 겁니다. 자,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세국의 차이는 알겠죠? 또 들어가서 자 그러면은 한국과 남한, 남한, 일본, 북한, 일본 이 세 관계 중에서 가장 친한 관계가 어디예요? 이 세 관계 중에서 남한과 네, 왜 친해요? 일단 자유민주주의가 같아요. 정치 시스템이 그죠? 또 경제 시스템이 시장경제 자본주의가 또 하나. 그렇죠. 중간에 미국이 있는 유사동맹 체제예요. 우리는 미국과 뭐 맺고 있어요? 한미 상호. 그죠? 일본도 똑같습니다. 미국을 중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항상 한미일 동맹 체제를 가. 그래서 한국과 일본이 싸우면 일본이 싸우면 누가 중간에 서서 화해시켜요? 미국이. 왜 미국을 화해시켜요? 그렇죠. 미국은 자기 밑에 있는 둘이 싸우면 어디? 그죠? 그거보다 힘 합치는 게 훨씬 관리하기 조금 더 세지니까 하는 거예요. 미국의 이익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합시다. 자, 여기 하고 그 다음에 이 세 나라의 질적 차이 알겠어요? 세 나라 관계의 질적 차이. 그리고 일단 남한도 유엔에 가맹했죠. 북한도 유엔에 가맹했죠. 자, 유엔에 가맹하는 거는 국가가 가맹하는 거예요. 우리는 가맹 못하잖아요. 따라서 북한도 국제사회에서 엄연한 국가입니다. 여러분 아까 국가 아닌 거 아닙니다. 남한도 북한도 일본도 다 국가입니다. 근데 남북한 관계는 통일을 전제로 하는 특수관계라는 게 다를 뿐입니다. 그러면 문제는 북한 위협입니다. 북한 위협은 뭐예요? 북한 우리한테 위협 줘요? 네. 어떻게? 미사일 쏘고 핵실험하고 그죠? 북한 핵미사일 또 북한 핵미사일 요즘 안 쏘죠? 요즘 좀 조용하죠? 네. 자, 북한 위협은 두 개로 구성되어 있어요. 하나는 핵 미사일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군사적 위협이에요. 두 번째는 뭐 같아요? 북한 붕괴되면 어떡할래요, 이거? 이건 핵미사일은 군사적으로. 이거 프린트 안에 넣는데 프린트가 안 돼 있어요. 내가 빼버렸나 봐. 내가 그걸 실수해서. 여기는 하나는 군사적으로. 핵미사일. 그래서 지금 한미일이 주로 같이 하는 게 뭐예요? 북한이 핵미사일을 어떻게 해? 핵을 어떻게 포기시키냐는 문제잖아요.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하고 있어서 계속 압박하고 있잖아요. 압박하고 제재하고 보면 북한이 회복하고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군사적으로 또 하나는 북한의 정치 체제의 문제. 북한이 붕괴하면 북한 사람들은 어디로 갈까요? 어디로 제일 많이 가겠어요? 그럼 지금은 휴전선이 있으니까 못 넘어오지. 휴전선이 없어지면 어디로 제일 많이 오겠어요? 북한이 붕괴하면 휴전선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어디로 제일 많이 와요? 남한으로 제일 많이 와요. 그 다음에 중국으로도 가겠죠. 그 다음에 일본으로 조금 가겠죠. 그죠?
군사적 위협 두 번째는 뭐예요? 체제적 위협, 체제. 자, 이건 북한 체제 붕괴. 북한이 붕괴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5천만이라고 그러면 북한이 3천만이라고. 그리고 3천만에 한 반이 이쪽으로 왔다고 1,000만이 이쪽으로 내려다 칩시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까요? 아싼 노동력들 많아요. 혼란스럽고 불안해지겠죠. 아무래도 좀 취업 안 되고 그죠? 힘든데 거기에 들어오면 그래도 북한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자본주의 체제, 민주주의 체제에 적응하려면 얼마나 많은 혼란이 오겠어요, 여러분? 동서독이 통일되었을 때 서독이 겪었던 혼란 정도가 아니거든요. 예. 그러면은 군사적 위협에 있어서는 일본과 한국이 같아요. 이거 어떻게 억제할 것인가 했으면 같아요. 근데 물론 기본적으로는 같지만 구체적으로는 다르죠. 왜냐하면 북한과 직접 접하고 있을 때, 그죠? 북한이 미사일을 쐈을 때 누구한테 피해가 우리한테 절대적으로 피해가 가니까 우리가 더 훨씬 센 거죠. 그래서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는 누구냐면 한국인 거예요. 왜 접하고 있으니까. 자, 그리고 체제 위협. 북한 체제가 보면 누구한테 가장 큰 피해예요? 우리인 거예요. 이거 일본은 안 건너 부리는 거예요. 얼마 못 가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 있어서 한국한테 있어서 북한 위협은 핵 미사일과 군사적 위협과 북한 체제 붕괴라는 두 개를 같이 우리는 감당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대북 정책은. 자, 일본의 대북 정책은 어디에만 초점을 맞추면 될까요? 따라서 갖출 수가 없는 거예요. 북한에 대한 정책이 한국과 일본은 차이를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군사적 위협에 있어서도 여러분 일본 학과니까 잘 알죠. 온도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일본은 계속 북한을 압박하면 돼요. 우리는 압박만 가지고는 우리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일본과 같이 할 부분은 같이 하더라도 같이 못할 우리만이 해야 될 부분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여기 전제로 하고 넘어갑시다. 그런데 자, 이렇게 일본과 한국은 대북 정책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엄연한 차이가 있는데 한국에 있어서 정치 세력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봅시다. 단지 자, 그리고 자, 여기서 보면 일본의 대북 정책에 대한 한국의 이해 또는 오해라고 하면 보수와 진보, 보수 정치 세력과 진보 정치 세력의 공통 인식이 뭐냐면 일본의 대북 정책은 미국의 대북 정책에 종속 변수입니다. 미국이 가면 일본 동대로 따라가는 그럴까요? 과연?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 일본은 미국이 하라는 대로 하는 나라예요? 우리는 미국이 하라는 대로 해요? 우리는 미국이 하라는 대로 하죠. 보수 정치 세력은. 시켜만 주의소잖아요. 그죠? 자, 진보는 나름대로 여러분 부모님 시키는 대로 해요? 여러분을 태어나고 교육시켜주시 부모님 시키는 대로 다 해요? 좀 나도 진짜 엄마로서 좀 말 좀 들었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런데 진짜 안 들어요. 그냥 각자 다르니까. 그죠? 그러니까 한국도 일정 부분은 미국이랑 같이 가지만 일정 부분에서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도 부모님과 일정 부분 같이 가지만 어느 부분에서는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일본은 세계 제2의 경제대국이었죠. 70년, 80년, 90년대. 지금도 세계 제3의 경제대국이에요. 자, 그런 일본은 미국이 하라는 대로 다 그대로 합니까? 아닙니다. 일본의 외교 정책의 특징은 미국의 틀 안에서 최대한의 이익을 추구하는 거예요. 미국의 틀 안에서. 그리고 또 하나는 두 번째는 뭐냐면 그 미국과의 관계에서 자기의 자율성의 영역을 확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의 중동 외교는 미국과 결이 달라요. 왜? 중동에서는 에너지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보수의 대미 정책은 그냥 미국과 찰떡이나 붙어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진보는 그래도 북한 정책에 있어서는 국정도 다른 모습을 주게 된다는 그 차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일본의 보수와 한국의 진보가 비슷한 스탠스예요. 좀 아이러니하죠? 네. 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보수 세력들 어떻게 생각하냐면, 야, 역사 문제에 있어서만 우리가 일본이랑 사이좋게 지내면 우리가 원하는 대북 정책을 일본이 그대로 다 해줄 거야 생각을 한다. 근데 아까 봤듯이 북한 위협이 달리면은 정책이 달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본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해. 그러면 막 일본 욕하는 게 똑같은 문학적으로 이룰 수가 없어. 그건 기본적인 국제 정치의 상식이에요. 각자 자기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니까 여러분들 왜 각자 자기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잖아요. 국가는 더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정책을 실시할 때 일본과 우리가 국익이 일치하는 부분도 있고 일치하지 않는 부분도 있다는 잠자리에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쭉 볼까요? 진보 세력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남북 관계만 좋아지면 일본이 따라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남북 관계만 좋아지면.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남북 관계가 좋아져도 일본은 일본 나름의 국익이 따로 있다고요. 그러니까 쭉 보면 일본은 냉전기부터 2010년대 여러분 아베는 알죠? 여러분 아는 일본인 잘 아는 일본인 3명만 되죠. 한국 사람들이 일본인 3명은 다 알아. 아베 신조도 이거 최신 말고 그냥 길에서 한국 사람한테 일본 전공 안 하는 왜 이렇게 우울해요? 일본인 있었어요? 자 진짜 우울하거든요. 진짜 요즘에. 같이 합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한국 사람 누구한테 물어서 일본인을 3명을 알았는데요. 토요토 미데요시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아베 이런 거 알아요. 누구든지 초등학생도 알아요. 근데 그걸 보면 다들 뭐예요? 한국인은 나쁘게 기억하는 사람들만 기억을 해서 아베 때 자 아베 시절 나오는 거야. 자, 50년대부터 2010년대까지 60년 동안 일본의 외교 정책은 미국과 한국과의 협력을 기조로 하면서 뭐예요? 자기 국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대북 정책에 있어서는 미국과도 좀 더 다른 스탠스를 취하거나 한국과도 좀 더 다른 스탠스를 취해왔다는 거예요. 이게 기본이에요. 그런데 한국의 보수 세력도 진보 세력도 다 이거를 모르겠다. 그래서 아까 전에 김기기 선생님이 뭐 중앙일보를 가서 무슨 하고 이랬는데 맨날 가는 게 아니고 어쩌다 가서 하는데 그랬을 경우에 거기 뭐 중앙일보 홍석현 회장이라든지 그리고 이 전에 최상용 뭐 주일이라든지 우리나라에서 대일 정책에서는 진짜 굵직굵직하신 분들이 다 동의하시는 거 맞아 신 교수님 말은 맞아.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있지. 단지 일본 저것들을 믿을 수가 없어라고 감정적으로 욕하는데 그 친구 동의한 부분은 이겁니다. 너와 내가 일본과 우리가 국익이 다른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돼요? 다른 건 당연한 전제에서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국익을 어떻게 최대한 감정적으로 그걸 나타내면 뭐예요? 싸울 때 무슨 큰 놈이 이겨요? 그거예요. 나도 국제 정치를 나도 사실은 대학이랑 뭐 석사 과정까지는 사회학을 했어요. 사회학은 뭐예요? 사회학은 그러니까 정치학이라는 건 뭐냐면요. 파워를 갖고 있는 사람들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갖고 있는 갑을 연구하는 게 정치학이에요. 사회학은 을을 연구하는 게 정치학이에요. 을. 그러니까 나는 계속 을을 연구하다가 그래서 석사 때 북한 사회를 공부하고 유학을 가서 그 지도 교수가 북한을 하려고 했더니 정치학과에서 정치학으로 갔어요. 그래서 정치학을 내가 언제까지 기억이 없어요. 30년 했으니까 이제는 갑을 연구하는 게 이제 이게 정치학과 사회학이 뭐가 다르구나라는 걸 조금씩 알면서 조금 전에 여러분한테 한 얘기 다르잖아요. 사람이 다르고 나라가 다른 이익이 다르면 이익을 최대한 어떻게? 그렇죠. 그래도 큰 소리 내면 안 되고 감정적으로 하면 안 되고. 그래서 항상 일본과 우리가 하면 누가 더 이겨요? 일본이 더 많은 이익을 보지 않나라는 생각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결국 내가 저 정당하다고 이런 게 아니더라고요. 자, 우리 재판할 때 재벌이랑, 그죠? 재벌 기업을 노동자랑 재판해요. 누가 정당해요? 그러는데 대부분 노동자가 정당하잖아요. 노동자한테 자기의 권리를 찾는 건데 대부분 누가 이겨요? 그거예요. 국제사회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게 한 30년 하니까 이게 사회 돌아가는 거구나라는 이해가 조금씩 되면서, 그럼 여기서는 뭐예요? 우리의 국익을 어떻게 추구할 것인가를 바라는 게 최선입니다. 자, 일본을 봅시다. 일본의 대북 정책의 목적은 일단 안전보장 확보입니다. 안전보장 확보. 우리 지금 시간이 벌써, 우리 조금만 오래 할까요? 재미있어요? 네. 해도 되겠어요? 여러분 재밌어 하면은 쉽게 풀어서 할게요. 이거 줄줄 읽으면 수업 끝나고 아무것도 안 남아요. 근데 좀 풀어서 하고 수업 끝나고 남으면 그래도 한두 개는 머리에 남았네 라고 할 수 있는 수업 합시다. 네. 일본에 있어서 한반도 볼 거예요. 우리 여기 보면 내가 지도를 안 가봤는데 위에 대륙이 있죠, 그죠? 중국, 러시아 있고 밑에 한반도가 반도로 있고 밑에 섬으로 일본이 있어. 자, 그러면은 우리는 그래서 반도국가, 대륙과 해양 사이에 껴있어. 우리 반도국가, 한반도잖아요. 대륙국가에 누가 있어요? 중국이 있죠. 중국과 북서를 러시아가, 이쪽은 일본이 있고 넘어서 누구예요? 미국입니다. 그래서 미국과 일본과 미국은 해양 세력인 거예요. 중국과 러시아는 대륙 세력,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이 만나는 곳이 어디예요? 한반도인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남아요? 줄다리기 잘해야 되는 거예요. 양쪽에. 그리고 또 더한 불행은 뭐예요? 이 주위에 네 국가가 다 우리가 다 있어요. 그죠? 근데 그게 긍정적인 것도 있어요. 주변에 우리가 큰 국가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만큼 성장할 수도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주변에 우리가 아프리카에 있었으면 거기서 우리가 왕노수를 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 정도로 성장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거는 양면성이 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봅시다. 아까 우리가 아는 일본 이름 3명 나왔죠. 토요토미 히데요시, 그죠? 자,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조선을 침략할 때 한 얘기가 뭐였어요? 그렇죠. 명나라가 길 열어달라는 거였죠. 그죠? 뭐야? 중국 대륙 해양 세력인 일본이 살기 위해서 어디로 가겠다? 대륙으로 가겠다. 길 열어달라. 자, 이토 히로부미 나왔죠. 일본이 왜 한반도 식민 지배했어요? 중국 대륙 진출이랑 모두 확보였죠. 그죠? 그래서 일본은 항상 자기들이 강해지면 어디를 통해서 대륙으로 나가는 거예요. 한반도에서 대륙 침략을 하는 거예요. 자, 자기들이 약해지면 거꾸로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내가 맨날 얘 때렸어요. 그러면 자기가 약해지면 자기가 맞는 거 생각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자기네가 이제 세계적인 2차 세계대전 끝난 다음에는 대륙 세력들이 자기를 공격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대륙에는 누가 있어요? 공산주의 국가인 중국과 소련, 가는. 그렇기 때문에 쟤네가 대륙이 우리 공격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한반도 전체를 항상 안전보장의 관점에서 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중국이 저기 대도 있죠. 그래서 중국 대도를 가장 견제하는 나라가 어디예요? 사실은 미국이죠. 미국보다 먼저 앞에서 견제하기 시작한 게 누구? 일본. 일본은 자, 누굴 통해서 대륙 세력이 누굴 통해서 자기네 안전보장을 위협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한반도. 그래서 일본에게서 한반도를 중요합니다. 그럼 우리는 일본에게 뭐예요? 물론 일본이 안전보장에서 우리를 굉장히 필요로 한다고 그걸 우리 수단으로 써야 되는 거예요. 자, 봅시다. 여기까지 왔고. 그래서 안전보장 확보의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하나는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확보하고, 그게 더 나아가서 어디가 동북아 맞죠? 일제시대 때 한반도 자기네 걸로 하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중국 대륙으로 나가죠. 동북아로.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국제사회에서 영향력 확대가 일본의 대북 정책, 한반도 정책에
핵심입니다. 안전보장을 확보하고 한반도의 영향력 가지고 그 다음에 동북아로 영향력 확대하고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으로 더 간다라는 것이 일본의 가장 기본적인 대국적 체계 목적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 아까 얘기했던 일본과 북한은 국교가 아직도 정상화되지 않은 거예요. 아직도. 자, 이쪽 보면 나도 북한을 계속 30년을 해오면서 처음에 공부를 계속하고 박사 논문 쓰고 하고 200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 관계 정상화가 안 된 게 누구 잘못이라고 생각했냐면 일본 잘못이라고 생각했어서 일본 참 나쁘다라고 했는데 어느 순간 북한이 핵미사일을 쏘고 일본이 계속 북한의 핵미사일이 우리한테 위험이다라고 생각하니까 이제는 누가 나쁜 것 같은 느낌이 드냐면 북한이 나쁜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물론 핵미사일을 쏘는 거는 북한이 국제사, 그죠? 한반도와 동북아에 안정을 줘야 하는 거로 봤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일본이 식민지 지방이 70년이 지난 지금도 북한에 대해서 한 번도 미안하다는 말도 안 하고, 그죠? 우리가 때리고 나면 뭐예요? 미안하다고 또 눈고 주잖아요. 안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안 하는 거는 일본이 자기가 해야 될 걸 안 하는 거예요. 나는 다른 얘기, 요즘에 일본이 후쿠시마 그 오염수라고도 하고 뭐라고요? 그냥 나는 그냥 중립적으로 그냥 원전수 방류가 문제가 되는데 그걸 갖고 국제사회에서 뭐라고 하니까 중국이 그건 이래 오염수 안 된다라고 하니까 IAEA 기준치를 설 때 문제 없다라고 계속 지금 주장하잖아요. 난 그 얘기를 듣고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저거 지들이 사고가 자기들이 원해서 한 건 아니지만 그죠? 오염수를 방류하는 입장으로서는 저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 우리도 방류하고 싶지 않지만 그죠? 우리가 원해서 사고가 난 게 아니라 우리도 방류하고 싶지 않고 방류해서 주변 국가들한테 외화고 각해론다대로 IAEA 기준치에 따라서 하겠습니까? 잘 봐달라고 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갑자기 완전 그거잖아요. 얘가 째라라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야 IAEA 기준치 채우는데 무슨 문제가 있어라고 나오는데 난 그걸 보면 참 일본이 북한한테 하는 식이랑 굉장히 비슷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사실 70년 동안 그죠? 신지 지배에 대해서 사과도 한 번 안 하고 보상도 안 하는 건 일본의 잘못이잖아요. 근데 이제는 북한 니들이 핵 미사일하고 조금 더 하겠지만 일본이 낙찰이고 니들한테 하는 거는 아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는 똑같은 이게 하나의 일본 외교의 한 패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봅시다. 그래서 일본의 입장은 공식적인 입장은 2002년 9월이면 지금부터 20년 전이죠. 처음으로 북한과 일본의 정상 당시에 북한의 김정일 위원장과 일본의 고이즈미 총리가 처음으로 만나서 정상회담을 하고 나온 게 일조 평양선언이에요. 일조 평양선언의 기초에 납치, 핵, 미사일 등 제현안, 일본이 생각하는 북한과의 현안은 납치와 핵, 미사일 문제를 해결하고 그 다음에 불행한 과거를 청산하고 일종 국교 정상화를 추진한다는 기본 방침에 이렇게 지속적으로 북한과 협상을 행해왔다는 게 대북 정책에 있어서 이번에 공식적인 입장이고 일본 외무성에서 이게 공식적으로 표명하고 있습니다. 자, 입장을 바꾸면 북한에서 왜 이 말을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북한도 그랬죠. 2002년 9월 일조 평양선언의 기초에 뭐를 먼저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겠어요? 북한은 과거를 청산하고 그 다음에 되는 거죠. 근데 다른 거예요, 입장이. 근데 자, 입장이 이렇게 다른데 누구 주장이 더 힘을 갖는 거예요? 힘센 누가 주장이 더 힘을 갖는 거예요. 자, 조일 평양선언을 간단하게 볼까요? 자, 조일 평양선언이라고 하는데 2002년 9월 17일 평양에서 누가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고이즈미 중이츠고 총리 대신을 만났다. 예, 쭉 보면 과거사 청산 문제는 국교 정상화 후 일본이 북한에 대해서 경제 협력하고 양국민의 모든 재산 및 청구권을 포기합니다. 이건 한일 기본 조약 때
일본과 한국이 아니라 똑같은 레벨에서 한다. 그래서 하고 그다음에 경제 협력은 뭐 지금 100억이다, 100억 불이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두 번째 안전보장 문제를 해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일본 정부는 공식적으로 북한과 국교 정상화는 북일 평양 선언에 따라서 추진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야기하는 3대 현안은 일본에서 말하는 북한 의혹입니다. 하나는 납치 문제, 핵 미사일 문제. 요거는 일본에서 말하는 북일 관계에 있어서 3대 현안이면 북한에서는 아까 현안이 뭐라서 북한에서 제일 중시하는 현안으로 과거사 증상 4대 현안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3대 현안은 일본 거 북한 거 하나가 들어가겠죠. 그러면 일본에서 말하는 3대 현안 납치 문제, 핵 미사일 문제 플러스 과거사가 들어가는 겁니다. 자, 납치 문제에 대한 일본의 주장을 보면 일본 정부가 인정하는 납치 피해자는 12건의 납치 사건이 있었고 그 가운데 17명이 피해를 봤다고 해요. 그중 12명이 아직도 미입국했다. 5명은 귀국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이렇게 봅니다. 일본의 주권 및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관련한 중대한 문제로 국가의 책임하에 해결해야만 하는 긴급한 주요 과제다. 그리고 납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북한과의 국교 정상화는 있을 수 없다는 기본 의식화 그 해결을 최중요 과제다. 일본에게 있어서 3대 현안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다? 일본은 납치 문제라고 얘기합니다. 자, 안보가 불분명한 납치 피해자는 모두 생존해 있다는 전제 하에 모든 납치자 이게 일본 지금 내가 읽고 있는 게 일본이 납치 피해자 해결 방안입니다. 북한에 대해서 요구하는 게 뭐냐면 안보가 불분명한 납치 피해자는 모두 생존해 있다는 전제입니다.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납치 피해자의 안전 확보와 즉시 일본으로의 귀국 그리고 납치에 관한 진상 규명 납치를 한 실행범을 일본으로 다 등록하라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불가합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왜 이제 불가능한 게 허브를 높게 만들었을까요? 그렇죠. 그거 또 하나. 자, 다시 돌아가서 일본에 한 번 더 시민지 집에 있죠. 여러분 참 재밌는 게 참 이건 난 좋은 현상이라 생각해요. 동아시아 연구원과 일본 언론 NPO가 1년에 한 번씩 한일 여론조사를 해요. 상대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했을 때 올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작년 2002년, 22년에 비해서 23년 한일 관계가 좋아졌습니다라고 생각하는 게 한국이 50%더라고요. 예, 앞으로 더 좋아지고 일본은 일본도 한 60% 더 되더라고요. 앞으로 한일 관계는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까? 근데 한국은 한 40% 정도예요. 일본은 한 60%더 좋아질 거라고 해요. 왜일까요? 한국 사람들이 한일 관계 미래에 대해서 일본보다 더 부정적이에요. 왜일까요? 그리고 요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가고 막 술 부어 먹고 막 그랬잖아요. 그죠? 그리고 일본과 정상회담의 한국에 대해서도 한국은 60%가 부정적이에요. 40%가 긍정적이고 일본은 60%가 긍정적이고 40%가 부정적이에요. 왜 그럴까요?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서 긍정하는 40%는 북한 위협에 대한 일본과의 연대가 가능해져서 그걸 토대로 한미일 연대가 가능해졌기 때문에 평가한 거예요. 반대는 60%는 다 퍼졌잖아. 역사 문제 완전히 양보했잖아. 일본이 응답이 없잖아. 라고 생각하는 60%는 반대. 일본은 거꾸로 온 거예요. 한국이 이제 좀 정신 차렸네. 그리고 이제 정말 역사 문제 얘기 안 하니까 앞으로도 안 할 거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의 60%가 찬성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그런 상황에서 일본이 왜 계속 납치 피해자 문제를 대북 정책에 있어서 전제 조건으로 내걸까요? 그 연결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북한이
여기 보세요. 일본의 주권 및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관련한 중요한 문제다. 자, 이걸 갖고 뭐랑 상쇄할 수 있는 거예요? 일본의 식민지 시대. 난 상쇄가 가능하다 생각합니다.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서 가장 지금 문제가 되어 온 것들이 지금은 강제징용 문제지만 그 전에 종군 위안부 문제였죠. 종군 위안부 문제는 일본 전시하 일본이 뭐예요? 여성 인권 유리 문제잖아요. 이건 뭐예요? 국민의 생명 안전과. 자, 그랬을 경우에 일본은 북한에 대해서 자신들이 과거에 대해서 그저 사죄하고 보상을 해야 된다는 것보다 뭘 강조하면 북한이 우리 일본인 데리고 와서 그죠? 유기해갖고 돌려주지도 않아. 저기 북한은 저렇게 깡패 국가야. 저런 국가한테 우리가 굳이 뭐예요? 과거사를 사죄할 필요가 있을까? 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그것도 하나 일본이 식민지 지배를 했던 조선 북한이 이제는 일본인을 감히 데려다가 어떻게 해요? 유괴해. 납치하고. 야, 그러니까 일본 국민들 사이에 있어 보여. 야, 우리 좀 더 강력해져야 되겠는데 민족주의가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계속해서 납치 문제를 정말 뭐 어떻게 납치 피해자가 어떻게 모두 생존해 있겠어요. 납치된 게 70년대인데 60년대 70년대인데 그죠? 현실적으로 불가하잖아요. 그리고 납치에 대한 진상 규명은 한다고도 실행범을 북한으로 인도하겠어요? 북한이? 그럼 그 실행범도 다 죽고 없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결국은 아까 전에 이야기가 그리고 젊은 사람일수록 일본이랑 우리랑 대등하더라고요. 국가가. 네. 지금 거의 한 50%더라고요. 일본과 우리나라가 같은 레벨이라고 생각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60대만 돼도 일본이 더 앞서요. 그죠? 일본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일본의 젊은 애들은 우리랑 일본이랑 같아요. 레벨이 같은 나라예요. 근데 일본은 나이가 많은 사람은 한국 저기 옛날에 쟤네들 우리가 조선 쟤네들 식민지로 있는데 아직까지 밑으로 보는 게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식민지했던 저 그것도 감히 북한이 우리나라 국민들을 납치해가? 이거는 뭐예요? 우리가 제대로 우리나라 국민을 보호하지 못했기 때문이야. 그럼 보호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강한 국가가 돼요. 강한 국가가 되면 어떻게 해야 돼? 헌법을 개정해서 군사력을 가지라고 이렇게까지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일본이 납치 문제를 이렇게 주장해 온 겁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없었어. 그래서 한 번은 2010년도 전에 세미나를 했는데 그 세미나에서는 큰 부채가 있는데 일본 외교관도 나왔어요. 하는데 일본 외교관이 계속 납치 문제 얘기하면서 북한이 나쁘다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얘기하면서 그래 북한이 그죠? 남의 나라 국민을 납치한 건 나쁜 거죠. 비인분들이 그건 잘했다는 거예요. 잘못한 거 해서는 안 되는 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너희는 계속 그래서 납치 피해자의 인권을 그렇게 얘기하고 그죠? 납치 가족들이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얘기하는데 그러면 종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질문을 했어요. 종군 위안부 문제도 그잖아요. 인권 유리 문제 똑같은 차원의 인권 유리 문제다. 근데 왜 니네는 종군 위안부 문제에서는 다 해결되었다고 얘기하냐? 아직 거기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라고 했더니 자, 납치 문제는 현재 문제고 종군 위안부 문제는 과거의 문제라는 거죠. 그거는 그런 다음에 내가 그 다음부터 그런 세미나에 한 번도 불러간 적이 없어요. 완전 차단당했는데 같은 얘기예요. 그러면은 그 인권이라는 문제를 그죠? 현재는 인권이고 옛날에는 인권이었다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일본이 이렇게 납치 문제 이렇게 주는 국제사회에서 크게 지지 못 받아요. 저거는 단지 일본이 자기 국내 민족주의 고향을 위한 한 수단으로 쓴다는 게 일반적인 국제사회의 평가입니다. 자, 핵미사일 문제는 일본의 안전에 중대하며 긴급한 위협이며 지역 및 국제사회와 평화와 안전을 현저하게 해치는 위협이다. 이건 한국도 마찬가지죠. 한국의 안전에 중대하며 긴급한 위협이며 지역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현저하게 해치는 위협이고
모든 대량 파괴 무기 및 모든 사전의 탄도 미사일을 완전한 검증 가능한 또 불가역적인 방법에서 폐기되어야 된다. 그리고 북한의 핵 미사일 문제에 있어서 특히 핵 문제에 있어서 일본이 북한이 그 협상 대상으로 생각하는 건 미국이잖아요. 그리고 일본이 아무리 핵 미사일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야 돼요라고 이야기를 해도 별로 존재감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대북 정책에서 일본이 존재감을 가지려면 뭐예요? 납치 문제를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당했다. 우리도 발언권 달라고 계속 얘기하는데 국제사회에서는 오히려 일본이 저렇게 납치 문제를 계속 이야기하는 게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 해결에 있어서 부정적으로 작용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내려올까요? 빨리 조금 빨라요. 자, 그럼 일본은 북한과 이 주요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수단을 썼나라고 하면 세 개입니다. 대화도 했습니다. 90년대와 2000년대는 대화도 했습니다. 국교 정상을 위한 정부와 협상을 총 10회 했고 북일 정상회담도 총 2회 했고 실무자 협의도 했고 북일 적십자 회담도 했는데 여기서 계속 문제가 항상 된 거는 납치 문제 때문에 그래서 북한의 김정일 당시 위원장이 고이즈미 총리와 북일 정상회담을 했을 때 고이즈미 총리가 납치 문제 어떻게 해결해라 라고 하니까 김정일 위원장이 그래 정말 납치했다 미안하다 그리고 두 번 다시 그런 일 안 할게 라고 사과했습니다. 근데 그걸로 만족하지 못한다는 게 일본의 입장인 거죠.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압력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핵 미사일 쏠 때마다 일본이 단독 제재해요. 그리고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를 선도합니다. 여기서 알 수 있죠.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를 누가 선도해요? 일본이. 오히려 선도를 하면 누가 선도를 해야 되겠어? 우리가 해야 되겠죠. 근데 일본이 한단 말이에요. 즉 일본은 대북 정책을 통해서 국제사회에서 영향력 확대를 하고자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민 안보 협력을 강화하는. 2017년에 와서 아베 총리가 유엔 총회에서 한 이야기예요. 일본은 북한 문제 당사자다. 일본은 북한 문제 당사자가 아닙니다. 북한 문제의 당사자는 누구예요? 남한입니다. 남한. 사실 일본은 북한 문제의 당사자고 북한은 앞으로 체제 붕괴시킬 필요가 있다고 다시 얘기합니다. 자, 굉장히 이거는 무책임한 거죠. 이거는 누가 해야 되는 말이에요? 한다는 말. 우리는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왜? 북한 붕괴가 되면 그다음에 난민들 우리가 다 책임지면 되니까. 근데 말을 할 수가 있지만 이 결과를 책임지기는 어렵죠. 자, 그런데 일본은 북한 아고 체제 붕괴하고 나면 그 남녀는 다 누가 책임져야 돼요? 남을 다 책임져야 되는데 이 말을 한다는 거는 굉장히 일본이 너무 앞으로 많이 나온 거예요. 우리 이런 얘기를 할 때는 한국 정부가 이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면 북한의 대일 정책에서 나타나는 주요 특징을 거꾸로 한번 볼까요? 여러분 북한이 공산주의 체제라고 생각해요? 독재주의 체제라고 생각해요? 제가 볼 때는 독재, 3대 독재죠, 그죠?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3대 독재인데 3대 독재, 김일성이 정권을 잡을 수 있었던 근거가 뭐예요? 북한에서. 그죠? 한일무장. 일제시대 때 한일무장 투쟁했다. 그거는 한일무장 제도를 참게 맞아요. 만주에서. 한일무장 투쟁을 했고 그거를 누가 사갖고 기른 거예요. 소련이 평가해서 길러서 김일성이 정권을 잡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게 있어서 일본은 우리에게 일본과 또 다른 느낌이에요. 그 다음에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갈 때 김정은이 정권에 취임한 김정은이 최고 지도자로 등극한 다음에 백두산에 가서 뭐 탔어요? 백마 타잖아요. 심심해서 백마 타잖아요. 그리고 백마 타면 정말 참 힘들겠다는 생각 들잖아요. 거울 세워내니까. 그죠? 백마 타잖아요. 그러면은, 자, 그런데 이 할아버지, 아버지, 이 아들까지 3대를 이야기하는 게 뭐야? 백두혈통이라고 했어요. 그 백두가 어디냐? 백두산이에요. 왜 백두산이 중요하냐면, 거기서 누가? 김일성이 한일 무장
희생을 했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일본,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는 민족주의가 두 개로 구성되어 있죠. 우리나라 민족주의는 반일과 반군이에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진보 정권이 진보 세력이 정권을 잡으면 반일과 반군 중에서 어느 쪽에 더 힘을 실는 거예요. 반일이에요. 보수가 잡으면 반군인 거예요. 그리고 두 개가 탁탁탁 하는 거예요. 북한 정권의 정통성은 반일이에요. 미국과는 또 다른 거예요. 미국은 분단 세력인 거예요. 그리고 남조선은 지지하는 세력인 거예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계속 지금 논문을 쓰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자료가 너무 없어요. 그래서 맨날 쓰다가 말고 하는데 야 이거 내 교수님 몇 년 한 남은 기간 동안 이거 꼭 책으로 나는 내 목표예요. 근데 북한에 있어서 일본이라는 것은 정권의 정당성을 토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한국 사회의 오해가 있는데 북일 관계 정상화할 때 일본이 돈만 많이 주면 북한이 돈만 받으면 감사합니다고 일본과 관계 정상화할 것이라고 하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다. 그거에 대해서 분명히 북한은 자기 정권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뭔가도 같이 얻어내려고 할 것이다. 그게 90년대 북일 국교 정상화를 위한 정부가 협상에서도 북한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북한이 결국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국제사회의 제재를 수십 년 받으면서도 살아남게 뭐예요? 아직도 살아남고 있는 게 북한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래서 냉전기에는 보면 북한의 대외 정책에서는 뭐냐면 한국의 고립화를 통한 북한 주도의 적합통일 환경 조성이었어요. 한미리 함께 있는 일본을 떼갖고 자기 쪽을 갖고 온다는 거는 그죠? 북한한테 굉장히 유리하죠. 그 다음에 90년대에는 되면 북한이 고난의 행군이라고 해서 북한 국민의 인민의 5분의 1이 굶어 죽었다고 하는데 그때는 뭐냐면 경제적 지원 확보 및 국제사회를 나가기 위해서 일본을 썼다. 또 하나 2000년대 이후는 북미 관계 개선의 중재자 및 경제적 지원 확보. 자 여기서 냉전기에는 북한이 한국을 고립화시키고 한일 관계 미관시켜서 그죠? 한국을 고립화시켜가지고 적합통일의 미래 환경 조성을 하는 게 대북 대일 정책의 목표였고 냉전기가 끝나고 8년 전에 90년대 이후 남북 관계에서 남북 정책에서 누가 우위에서요? 남한이 완전 우위에서 북한은 되게 체제를 어떻게 유지할까 문제로 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체제 유지를 위해서 중요한 거는 북한 입장으로서 북한을 압박하고 있는 미국과 관계 개선하는 거. 또 하나는 경제적 도움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에게 있어서의 한국과 어떻게 보면 한국과 일본은 거의 전술적인 차원에서는 비슷해요. 가치가 뭐요? 미국으로 가는 길이 미국으로 가는 길. 또 하나는 경제 지원 받는 수단. 여러분 노무현 문재인 정권 때 2018년에 북미 정상회담 한참 그전 남북 정상회담 할 때 여러분 2학년이었어요. 기억나요? 그거 있었던 거는 고등학생이었어요. 그때 보면 남북 관계 되게 좋잖아요. 그러다가 남북 관계 완전 나빠졌잖아요. 처음에 되게 좋다가 좀 잘 안 돼. 북미 관계 중단되고 한국이 북한에서 경제적 지원을 안 하니까 북한에서 뭐야 쌀이면 소비가 네가 어디다가 지나가고 무슨 대통령이 막 하잖아요. 왜? 목적이 두 개인 거예요. 하나는 미국으로 가는 통로 해줬잖아요. 문재인 정권이. 그래서 북미 정상회담 하다가 18로 끝났죠. 그러고 났더니 남한이 뭐가 더 도와줄 것 같아서 같이 동포라고 하면서 안 도와주잖아요.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쓸모가 없는 북한은 일본에 대해서도 동의를 합니다. 요거는 하면은 시기별 변화는 너무 많고 어려우니까 넘어갈까요? 자 마지막으로 지금 아까 전에 이제 아는 일본인 이런 얘기하니까 기시다 후미오 이야기했는데 지금 기시다 후미오 내각이죠. 여러분 기시다 후미오 내각은 어때요? 어저께 일본에서 보궐선거 있었죠. 하나는 자민당 쪽이고 하나는 자민당 그거 뭐예요? 레벨 때는 무소속이 이겨서 그죠? 여당과 야당이 이겼다. 하나 똑같이 나눴다. 그래서 이제 기시다 수상이 중요한 해상을 못할 거라는 게 큰이더라고요. 자, 자민당 하나, 여당 하나가 야당 하나, 여당 하나가 갖고 국민들이 그만큼 기시다의 리더십을
네, 신뢰하지 않는다. 그리고 정치 전문가가 나와서 기시다는 이 말을 할 때 무슨 말을 하는지 설득력이 없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사실 그렇죠. 그냥 읽지 않는 난 그게 아벨랑 차이인 것 같아요. 아벨은 이야기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확실하게 얘기를 하잖아요. 기시다가 그리고 기시다가 제일 잘 쓰는 말이 뭔지 알아요? 항상 뭐 테이네이 색짐을 신었어요. 항상 테이네이 뭐든지 테이네이. 오염수 문제도 테이네이 그죠? 국제사회 설명 뭐든지 세금 올리고 뭐든지 테이네이 정치가가 테이네이 설명서 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정치가로서 굉장히 약한 게 기시다라고 일본에서 평가를 하고 있는데, 자 그럼 이와 같은 기시다가 어떠한 대북 정책을 실시할 것인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올 6월에 일본과 북한의 실무자들이 몇 번 만났었어요. 그래서 신문에 한참 장식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기시다가 수장이 됐을 때, 기시다는 분명히 대북 정책 움직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움직이는데 성공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 기시다는 57년 7월생으로 히로시마예요. 현에 히로시마가 그 지역고요. 히로시마 유명하잖아요. 뭐가 유명해요? 그렇죠. 피폭지잖아요. 그래서 기시다에는 항상 자기가 피폭지 히로시마 출신이라는 거를 항상 내걸면서 주장하는 게 뭐냐면, 처음에 핵없는 세계를 만들겠다는 게 정치 슬로건이거든요. 핵없는 세계는 현실적으로 불가하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핵무기 없는 세계를 만들겠다는 게 기시다의 대표적인 정책이에요. 기시다는 이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지금 국제사에서 핵이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어디였어요? 이때만 해도 북한이잖아요. 북한. 그리고 동아시아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북한 핵이다. 그럼 북한 핵을 없애는데 기시다가 역할을 한다면 기시다는 정치가로서 완전 성공하는 거죠. 따라서 이거 움직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하나는 부산에 저기 어디죠? 고관 어디죠? 저기 가면 부산역 좀 가기 전에 보면 부산 영사관 있어요. 부산 김영사관. 영사들이랑 가끔 이렇게 친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영사 중에 스키산이라는 영사가 있었어요. 그 사람은 한국 사람보다 더 해요. 와서 같이 술을 먹으러 가면 그 사람은 한국 사람보다 술도 더 잘 마셔요. 그리고 그 일본 사람 아닌 일본 사람이에요. 그리고 한국 사람도 내가 부산에 와서 15년이 됐는데 나보다 더 많이 알아요. 봤더니 자기는 이전에 90년대 여러분들은 모르는데 90년대에 북한의 원자력 발전소를 모아주기 위해서 한미리 같이 활동한 적이 있는데 그때 자기는 일본 담당이었대요. 북한에 가서 같이 북한 사람들 맨날 만나고 원자력 발전소 지어주는 거를 계속 같이 했는데 그때 너무 친해서 자기는 북한에 형님도 많대요. 그래서 옛날 자기가 술 갖고 가서 북한 사람들이랑 같이 마시고 그래서 의형제도 맺었대요. 자, 북한 사람들하고 의형제 맺는 일본 외교관이에요. 상상이 가요? 그래서 나도 그러세요? 그럼 나는 이쪽을 전공하니까 자꾸 나도 묻는 거죠. 만나면 자주 만나서 그래요? 그럼 누구랑 의형제를 맺었고 그 사람이 지금 북한에서 뭐 어떤 지에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시냐고 그래서 그럼 그 수기 역사님은 북일 관계가 개선되면 제일 먼저 북한에 파견되시겠는데요. 그 자기가 1호라고 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냐 나랑 친하게 지내서 나한테 정보 좀 많이 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다가 기시다가 수석이 되고 얼마 안 돼서 아직 여기 임기가 남아있는데 일본으로 갔어요. 일본에서 들어오라고 해서. 그러니까 왜 들어가냐? 임기 끝났냐? 나중에 임기가 1년에 남아있는데 가냐고. 근데 자기 본인은 부산이 너무 좋대요. 바다들도 너무 좋다고 부산 사람들 너무 좋고. 그래서 왜 가냐? 그러면 기시다 정권에서 북한이랑 움직이냐고 했어요. 근데 아무래도 자기 것 때문에 가는 거 아니겠냐고 그러더라고요. 가장 핵심부터 데리고 가고 기시다의 정책도 뭐예요?
행복이 없는 세계. 그래서 아 움직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6월달에 움직였습니다. 몇 번을 만났다고 했는데 결국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왜 실패로 끝났냐면 기시다가 자 미국관계 움직임을 보면 2023년 6월 기시다가 북일 정상회담 개최 의사 표명 및 고위급 협의를 북한에 제안합니다. 그럼 북한은 이것을 제안하면 그래요 우리 받아들이기가 이제 안 받아들일 이유가 없죠. 또 실무자끼리 만나요. 그럼 뭐가 거기서 대립편안으로 올라오겠어요? 납치 문제가 올라오고. 그러니까 일본은 납치 문제를 너무 키워놨기 때문에 납치 문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의 자민당에 가면 자민당 당사 앞에 보면 납치 문제 뭐죠 가족 대책위원회가 있어요. 그게 크게 이렇게 완전 붙어 있어요 항상.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납치 문제에 있어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 어떤 수상도. 그런데 일본이 요구하는 납치 문제는 북한이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 있다. 그러니까 항상 발목을 잡는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납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뭘까요? 일본의 정치가가 결단을 하는 거죠. 어떤 식으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 과거사 문제는 그죠? 그런 것처럼 일본의 정치가가 납치 문제는 그걸 정치적 결단이라고 해요. 놓고 우리 관계 개선하자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기시다 수상이 그 정도의 리더십이냐? 없잖아요. 당연히 북한에 설명하겠죠. 납치 문제 이렇게 해결해야 돼요. 라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무산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쭉 보면 오히려 기시다는 나름대로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해서 그죠? 자기의 정치적 목표인 행복이 없는 세계를 만들고 싶고 또 하나는 뭐예요? 북한과 관계를 정상화한 정치가로서의 입지를 확보하고 그걸 통해서 국민들로부터 평가받는 정치가 그죠? 그럼 정치력도 훨씬 강화되겠죠. 그걸 하고 싶지만 실질적으로는 불가능하다. 그 정도를 할 리더십도 없을 뿐 아니라 지금껏 기시다가 추진해온 정책에서는 어렵다. 왜냐하면 구체적으로 보면 한미일의 협력 안보 체제 강화는 뭐예요? 우리도 하고 일본 기시다 정권도 했다는 거죠. 자, 한미일의 협력 안보 체제 강화는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1차적으로 북한, 2차적으로 중국이죠. 가운데서 대북 정책에 있어서 미국의 주도권이 더욱더 강화될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일본은 상대적으로 대북 정책에서 움직일 수 있는 영역이 더 축소된다. 그거는 한국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우리가 한미일 협력 대북 정책에서 그러면 우리는 움직일 수 있는 영역이 축소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일본과도 뭐예요? 북한 위협론에 대한 그저 차이가 있듯이 미국도 마찬가지죠. 북한 붕괴하면 미국은 북한 붕괴인데 북한 사람들이 무슨 몇 명이 태평양 건너서 미국으로 가겠어요. 그죠? 아닌 거니까 내가 말하는 거는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을 거는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해서는 같고 같은데 특히 미사일 위협은 누가 더 강하다? 우리가 더 그죠? 휴전선 쪽에 북한이 다 배치해 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군사적 위협은 공유를 하는데 뭐예요? 온도 차이가 있다. 그리고 북한이 체제가 붕괴했을 경우는 그거는 누가 다 뒤집어써야 된다? 한국이 뒤집어써야 되기 때문에 같이 가야 될 부분과 분명히 다른 부분이 필요합니다. 근데 계속해서 한미일의 협력 안보 체제를 강화한다면 대북 정책에 있어서 일본도 마찬가지, 한국도 마찬가지로 움직일 수 있는 자율성이 굉장히 줄어든 겁니다. 부모님한테 용돈 받는 사람. 용돈 받으면 자율성이 줄어들죠. 그거랑 같은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리더십이 부족하다. 리더십이 그 정도로 정치적 결단은 납치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하고 갑시다라고 할 정도의 리더십이 자, 그럼 또 봅시다. 우리 지금 윤석열 정부 지지율 몇 %예요? 35잖아요. 윤석열 쪽 지지 30에서
그쵸? 30 정도라고 봅시다. 이쪽 이재명 30이죠? 이재명 쪽 개딸 30이에요. 이쪽 태극이 30이에요. 30. 중간에 누구예요? 40. 그죠? 그런데 이재명 쪽도 윤석열 쪽도 누구만 보고 정치해요? 자기 지지자들만 보고 하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도 역사 문제에 대해서 국민의 60%가 반대해도 뭐예요? 가는 거예요, 그냥. 자, 이랬을 경우에 결국은 이게 누구 손해로 나타나는 거예요? 국가 분열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다. 따라서 기시다 내각이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적극적으로 움직이기는 어렵다. 그리고 북한도 기시다 내각이랑 만나서 관계 개선 이야기 좀 해보자라고 하니까 나가서 이야기는 하는데 북한도 기시다가 저렇게 정치력이 없다는 거, 그죠? 알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일 리는 없다. 그거 한마디로 얘기하면 현 기시다 정부 내에서 북한과 일본이 관계 개선하는 것은 불가하다.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계속 국제사회가 그죠? 한미일 그리고 북중러로 계속 대립을 할 경우에 일본과 북한이 관계 개선하는 것은 어렵다는 것이 이 수업의 팩트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여러분한테 누가 던진 게 북일 관계가 어떻게 되는 어떤 형태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인가 라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수업을 들으면서 하나씩 생각하세요 라고 그죠? 이야기했는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은 왜 중요해요? 여러분이 사는 세계니까 중요해요. 나는 뭐 살만큼 살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괜찮아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오래 살아가지고 병원 가서 있는 것보다 그냥 그죠? 별 그게 없어요. 뭐 내가 내 몸으로 움직일 수 있을 때 사는 거지. 병원 가서 있으면 뭐 그게 그래서 큰 살만큼 살았기 때문에 예 크게 뭐 괜찮은데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누가 제일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과 젊은 세대가 더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역할은 누가 해야 돼요? 우리 같은 기성세대가 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뭐야? 여러분이 살아가야 될 세상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 기성세대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30으로 나눠서 싸우고 있고 중간에 40은 나는 정치학을 하니까 당연히 선거를 받겠죠. 이때까지 선거를 안 받은 적이 한 번도 없겠죠. 그리고 학생들한테도 항상 얘기를 하게 선거는 꼭 가십시오.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권리가 선거밖에 없잖아요. 투표권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가서는 한 번씩 바꿔 찍으세요. 한 번씩 바꾸라고. 이쪽 한 번 찍고 저쪽 한 번 찍고 항상 그래 현장에 산다. 항상 그렇게 얘기했는데 사실 저거 지금 녹화하고 있죠. 사실은 저 때부터 140석 민주당이 있을 때부터 나는 선거는 갔어요. 근데 가서 중간에 찍었어요. 무효표로 만드는 거죠. 그리고 아니 선거를 왜 가요? 그거는 다르죠. 안 가면 그런 기권이에요. 가서 중간에 찍으면 지금 정치 체제에 반대하는 거, 불만이라는 거. 그리고 대통령 선거도 마찬가지로 중간에 찍었어요. 적극적으로. 네. 그랬듯이 관심을 여러분이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 각자가 생각이 있을 거예요. 그 생각에 따라서 여러분이 평소에 크게 행동할 것도 없잖아요. 어디 가서 데모할 것도 없고 그냥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다가 선거에서 여러분의 의사를 확실하게 아주 소극적인 방법이지만 그렇게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하는 또 다른 한반도와 평화를 유지하는 데서 어떤 방법이 좋을까? 여러분이 살아가야 될 세상입니다. 그리고 일본과 북한이 대립하면 우리는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반도 국가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2010년 정도 돼서 중국이 완전히 컸잖아요. 2010년에 우리가 중국이랑 사이가 제일 좋았어요. 2010년 정도가 정말 좋았어요. 그리고 일본에서 아베 수상이 나와서 계속 보수주의적인 정책 실시하면서 우리가 그때부터 일본이랑 사이가 되게 나빠져서 그게 그대로 나타난 게 뭐냐면
대학에서 학생 모집할 때, 신입생 모집할 때 중국 쪽으로 다 가고 일본 쪽으로 안 왔었어요. 네, 진짜 심했었어요. 완전 중국 인상이네, 일본 안 온다가. 그러다가 시진핑 들어와서 중국이 다시 독재되고, 그죠? 사드 이후 사이가 나빠지면서 일본 쪽 학과에 학생이 다시 오기 시작하고 중국이 쭉 줄었어요. 그래서 우리 일본 연구자들과 중국 연구자들이 모여서 같이 세미나 할 때 일본 연구 그때 아베 때 중국 쪽 학생이 확 힘들 때 중국 선생님들이 아베 땡큐 그랬거든요. 그러다가 참 재밌죠. 그 다음에 시진핑 덕분에 모신 거예요. 시진핑 땡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2010년에 일본에서 혐한 책이 엄청 많이 나왔어요. 우리는 반일이죠. 일본이 혐한과 반일이 어떻게 다른지 알죠? 반일은 우리는 일본이 역사문제에서 반일인 거예요. 일본에서 혐한은 조선식 자체가 싫다는 거예요. 아주 인종 자체가 싫다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거는. 그랬을 때 혐한 서적이 쫙 나왔을 때 거기서 나온 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국 박지론이었어요. 코모리로. 나 그거 봤을 때 엄청 기분이 나빴어요. 아니 박쥐가 뭐야? 새도 아니고 뭐도 아닌 거잖아요. 그랬는데 지금 와서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는 반도기 때문에 우리가 거센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 사이에 살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다 넘어섰으면 참 좋겠지만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박쥐처럼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박쥐가 나쁜 게 아니더라고. 이렇게도 살고 저렇게도 살고. 그게 한국이 앞으로 평화와 안정을 지키는 길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북한에 대해서는 일본도 일본, 미국과 일정 정도의 차이가 있다는 걸 항상 염두에 두면서 한미일 협력을 강화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발표를 했을 때 오늘 여러분에게 이야기 수업한 거랑 좀 다르게 약간은 좀 더 구체적으로 알겠지만 원로들 생각이 그거죠. 만약에 미국이 북한이나 지금 한미일 협력을 이렇게 강화하고 있는데 미국이 북한이랑 관계 확 개선이 나와버리면 적극적으로 개선은 한국은 뭐가 된다는 거야? 나쁜가? 오래야 되는 거야. 그것까지 한미일 협력 필요하다. 그죠? 북한의 미사일 때문에. 그랬을 경우에 한국은 미국이 치고 나갈 수 있는 가능성, 일본이 치고 나갈 수 있는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면서 한미일 협력을 강화하고 지금 이 정도에서 그러고 있느냐라는 것이 퀘션 마크로 제기되었습니다. 자, 이 정도까지입니다. 여러분 질문. 여기까지 국교 정상화가 몇 번 있었고 그런 얘기들은 안 했습니다. 그것도 기억도 안 나요. 확실한 거는 북일 관계, 일본의 대북 정책에 있어서 왜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되는지 우리를 위해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일상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리고 모든 국가들은 자기의 국익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도 우리의 우리를 최대화할 수 있는 대정책, 그죠? 대북 정책을 실시해야 됩니다. 이 정도가 이번 시간의 포인트였습니다. 질문 없어요? 끝낼까요? 빨리 끝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김진희 교수님도 들어오셨으니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끝나면 돼요.